예, 고서대학에서 우리 한국사를 익히는 김일환 교수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맡은 제목은 현대 시기에 현충사의 성역화 사업의 추진과 그 의미, 이런 제목으로 저한테 이제 발제를 요구해서 여기와 관련되는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현충사를 이해하려면 현충사가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지게 된 그 내역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아마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현충사의 모습이 만들어지는 데는 절대적으로 권력자인 박정희 대통령의 의지가 여기에 많이 차지하고 있다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정희에 의해서 추진되어진 현충사 성역화 사업이라는 거는 오늘날에 와서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되어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박정희 시대에 현충사를 성역했던 그 이유, 이거는 이순신이라는 그 인물을 국민의 애국 또는 애족 정신의 이제 상징적인 어떤 구심점으로 이걸 승화를 시켜서 자손만대 길이 그 유산을 전승하기 위해서 현충사라는 것을 어떤 신성한 장소, 신성한 지역으로 이제 만든다 하는 이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군사정변 이후에 박정희 군사정부가 아주 가장 심혈을 기울인 일종의 역사 정리 사업이랄까요, 이런 형태로 당시의 군사정권의 통치념과 상당히 일치되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60년대에서 70년대까지 그 긴 시간 동안에 여러 차례 많은 성역화 사업의 결과로 오늘 같은 이제 이런 현충사가 만들어지게 된 것인데, 사실 우리가 보면은 우리 한국의 역사 인물을 선양하고 추모하는 데 있어서 저와 같은 넓은 땅을 확보해 가지고 저렇게 현충사의 모습 같이 만들어 놓은 인물이 있느냐? 아마 한 명도 없어요. 그죠? 아마 이순신 장군이 거의 유일하다시피 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순신의 이런 성역화 사업은 필연적으로 정치적 목적을 내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고, 이것이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박정희에 대한 비판적 세력들에 의해서 이순신까지도 이 성역화 사업이 함께 이제 폄하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지요. 그래서 이제 박정희 사후에 나온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이순신의 성역화 사업이라는 거는 실제로 이순신을 위해서보다는 박정희 대통령 본인을 위한 거다. 그리고 나아가서 일본의 어떤 일제시대의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것 같이 진짜 성역화 사업과 국민 참배라는 거는 모양만 다를 뿐이지 본질은 같다. 심지어 이제 성역화 사업의 결과로 지금 현재 번전하고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 구도를 봐도 마치 조선 신궁 일제시대 때 남산에 일본인들이 신사를 만들어 놓고 조선인들한테 참배를 강요했는데, 거기 보면은 굉장히 많은 계단을 올라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제 그거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제시대의 역사적 체험과 경험이 그대로 투영되어져서 이제 이 현충사를 그런 형태로 만드는 거다 하는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현충사를 일종의 유일한 일본식 신사를 만들고 성웅 이순신을 유일신으로 해가지고 박정희 자신은 교주가 되려고 했다. 그리고 이런 명망을 이용해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고 했던 것이다 하는 이런 비판이 있다. 그래서 이제 현충사 성역화 문제는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대립되는 시각에서 이해하는 이런 이제 상황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순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선행해서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박정희가 나의 어린 시절이라고 하는 글을 쓴 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추적을 해 보니까 이게 그 조가제 닷컴에 이게 글이 올라 있었는데, 박정희가 어릴 때 보면은 그 군인을 굉장히 동경을 했답니다. 그래서 대구에 있던 일본 보병 80년대가 구미에 와가지고 훈련하는 것, 이걸 보고서 자기도 군인이 되고 싶다 하는 어떤 이제 갈망을 가졌는데, 보통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역사 속에 나오는 위인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5학년 때 마침 아까 이제 우리가 이미 벌써 확인했지만은 그 위터 경매 사건이 벌어지고 동아일보에서 성금을 모집할 때 그거를 상당히 그 앞서서 그 추진했던 인물이 이제 춘원 이광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광수가 이순신의 전적지를 찾아다니면서 그걸 계속 신문에 기재를 했고 혁주사도 그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연재되었던 동아일보에 연재되었던 이순신이라는 소설, 이거를 읽고는 이순신을 굉장히 숭배하게 되었고, 6학년 때는 또 나폴레옹 전기를 읽고 나폴레옹을 또 숭배하는. 그러니까 이제 군인으로서 그 역사 속에 뚜렷한 어떤 위인으로서 이제 그 나타난 인물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그 선망 또는 뭐 이런 걸 갖고 있었던 것이 이제 이순신이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춘원이 그려놓고 있는 이순신 속에서 이광수는 이순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면, 이순신은 자기 희생적이고 또 초회여적이며 끝없이 충의로운 그 이제 인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희생적인 것, 그 다음에 초회의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한테 좀 어색한 그 이 단어인데, 이제 명예를 자기가 그 초월해가지고 자신의 어떤 대의를 위해서 일시적인 어떤 명예가 훼손되는 것도 뛰어넘는 이제 그런 그 성격을 가진 인물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백의종군을 놓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상구수군 통전사의 위치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개업장 다 뛰고 백의종군 하는데 그것도 꿋꿋이 참아내는 이제 그런 그 인격, 이거를 이제 그 이광수가 굉장히 그 높게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런 류의 어떤 인간형, 이거 이제 그 박정희가 굉장히 이상시하는 그런 그 이제 인물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지은 그 책이 있어요. 1962년도에 우리 민족의 나갈 길이라고 박정희가 지은 그 책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이 충무공을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조선왕조 시대의 역사를 굉장히 아주 그 당쟁 위주의 그러한 그 낡은 봉건 사회의 어떤 잔재가 지배하는 그런 사회로 전체적으로 박정희가 보고 있는데도, 그 중에서도 충무공 이순신과 조선 말의 의병운동, 또 동학농민운동, 이런 것들은 국난 극복을 위한 애국적 전통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재미난 거는 이 책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아는데요, 이순신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짧아요. 그거는 당시 이순신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충분히 익어 있지를 못해서 이순신에 대한 기대감은 잔뜩 갖고 있었지만 이순신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그 저술이나 이것이 부족했던 것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이야기를 할 때도 사실은 화랑도를 굉장히 강조해요. 박정희가. 그러면서 조선의 화랑도라는 이름으로 이순신을 평가를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현충사가 성역화 이후에 보면 이순신 장군의 탄생 기념일에 거의 대부분 몇 번 안 빠지고 거의 대부분 내려왔거든요. 그때마다 많은 이제 그 기념사를 박정희 대통령이 하는데, 1969년도가 성역화가 완성됐을 때죠. 그때 이제 한 그 내용을 보면은 이 사람이 이순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순신 장군은 실로 민족의 태양, 그 다음에 민족의 거성, 또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위인,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러한 그 임무를 추앙하고 그 위협에 보답하기 위해서 사당을 짓는 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 조국의 현실을 타개하려는 우리의 결의와 노력을 다짐하는, 다시 말하면은 1960년대, 70년대의 국제 상황과 남북한의 대치 상황, 여기서 따른 국가 안보에 대한 위기감, 이런 것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의 선현된 역사적 경험으로서의 이순신의 존재, 이걸 갖다가 이제 박정희가 굉장히 선호를 했었다 하는 그 이야기이죠. 그래서 이제 이순신 충무공 정신의 이론적 정립을 하기 위한 그 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무공의 그 정신적인 어떠한 유산을 한 7가지로 정리를 해서 멸사봉공의 애국 구국 정신, 그 다음에 또 조국의 민족의 뭐 자주자주 자립 자위의 정신, 창의와 개척 정신, 유비무한 정신, 정의에 사는 정신.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이 시대를 살아온 우리들 세대는 어릴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바로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재미난 거는 이게 충분하게 학문적으로 연구되어지고 일원화되어진 것이 아니고, 이러한 것을 일원화하는데 기여했던 인물이 노산 그 이은상 선생입니다. 이 양반은 문인에다가 이제 시인이었죠. 그리고 일제시대부터 이제 이순신에 대한 관심을 갖기는 했어도 이거를 학문적으로 정리할 만한 그런 그 이제 수준이나 단계에 있었던 분은 아니다 보니까 이순신의 삶의 행적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끌어내 가지고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이것이 학문적으로 충분히 익어져 있는 그런 논리가 내재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충무공 정신을 정리한 게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이해하는 것도 노산 이은상 선생이 하는 말, 그걸 이제 가지고 어떠한 국정 지표에 있어서의 이데올로기로 활용을 하지만 그것이 어떤 철학적 기반이나 이런 것이 확실하게 말이죠, 일원화되고 정립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짐작이 되어집니다. 어떻든 간에 현중사의 성역화 사업은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작되고 되는데, 그 과정을 한번 이제 보면은 이렇습니다. 아까 뭐 여러 그 선생님들이 선행된 발표를 하셨지만, 일제 강점기 식민지 지배를 극복하는 상황에서 일제시대부터 이미 이순신은 구국의 민족 영웅으로 평가를 되죠. 그래서 이제 이순신을 기념하는 어떤 동상 또는 뭐 기념물, 기념시설 이런 걸 짓고 싶다 하는 갈망이 식민지 시대에 이미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이제 허용되지 않는 속에서 1931년도에 종손의 위터 경매 사건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동아일보에서 이걸 보도로 하게 되니까 거적적인 성금 모금 운동이 전개되죠. 거기 따라서 이 충무공 유적 보존회가 결성되고 현충사 중건이 결국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사진이 그 당시에 완성되어져 있는 현충사의 원경이에요. 멀리서 봤을 때 전체적 모습이 이렇게 잡혀 있는 모습이고, 요거는 해방되고 나서 이제 현충사의 그 사당만 지금 이제 요분이 충남 도지사인데 김양현인가 하신 분인데요. 그분이 이제 방문해서 찍은 사진이 이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해방 이후에 보면은 국민적 어떤 정서 속에 내적으로 감춰있던 충무공에 대한 민족적 어떤 숙모, 또 선양의 열기가 굉장히 고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순신 장군 뭐 기념 사업회 이런 것이 만들어지고 전국 단위로 여러 가지 기념 행사 또는 뭐 책의 출간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로 많이 이제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는 보면은요, 아산 현충사는 그렇게 주목이 되지를 못해요. 뭐 이미 아시다시피 이제 이순신의 전적지를 중심으로 하는 경상도 지역이나 또는 전라도 지역 그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충무공 기념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반대로 현충사는 이미 이때 지어진 이후에 20여 년이 넘는 속에서 현충사가 많이 퇴락돼 버립니다. 그래서 천정에서 막 비가 새고 이래서 아주 보수가 시급하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이제 많이 퇴락되는 형상을 보여요.
근데 이걸 어떻게 뭐 보수할 만한 경제적 형편도 되지 못했고, 특히 전란 중에 어떤 국가 재정이 여기에 이제 보충될 만한 여력도 없었지요. 그 상황에서 새로운 이제 현충사의 변화가 생기는 계기가 5.16 군사정변이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현충사의 성역화 사업의 추진 과정은 이거는 5.16 군사 쿠데타가 성공한 이후에 박정희의 의지에 의해서 성역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전개됨을 알 수가 있는데, 당시 지방장관인 도지사들을 육군 준장 출신의 사람들로 도지사로 임명을 해요. 그때 육군사관학교 3기 출신인 윤태호 장군이 바로 이제 충남 도지사로 이 사람이 오게 되는데, 62년 3월 1일 날인가 이제 현충사 그 보수에 대한 박정희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급히 한 40여일 만에 현충사 정비 작업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1,000만 원 정도, 1,000만 환을 갖다 보조하고 충남 도비로 한 500만 원을 가지고 아까 같이 막 피폐된 현충사와 고택, 묘소를 갖다 보수하는 작업을 하고, 그때 이거 작업 광경을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옆에 지금 세우고 있는 건물, 요게 바로 유물전시관이에요. 나중에 여기다가 이제 저기 난중일기를 보관했다가 나중에 이제 도난 사건이 벌어졌던 것인데, 요 유물전시관의 크기가 13.42평 정도이고, 주변을 정리하면서 여기 있던 이 흙을 갖다가 다 파내버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재단을 쌓듯이 이제 이렇게 돌루선 말이죠. 계단을 만들고 이렇게 이제 새로 바꾸는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경내가 1345평짜리였던 것이 5359평으로 아주 확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그해 4월 28일 날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이 군복 차림에 현충사를 방문하죠. 그러므로 해서 이제 박정희의 본격적인 현충사 성역화 작업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교 사업의 추진 과정을 보면은 현충사는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의해서 성역화가 이제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성역화의 이유를 들자면은 이순신 장군의 애국 충성의 정신, 이걸 국민 정신의 귀감으로 해가지고 현충사를 우리 민족의 애국 애족 정신의 상징적 구심점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것, 이게 이제 그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박정희의 이와 관심의 결과로 1966년도부터 본격적인 이와 같은 성역화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본래에 있던 사당, 지금 현재 여기 우리가 보이는 요 사당이죠. 요 뒤편으로 이제 이걸 구본전이라고 하고 뒤쪽에다가 새로 본전을 갖다가 더 거창하게 이제 준공하는 이런 형태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6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성역화 계획이 만들어지고 예산이 조달됩니다. 그래서 국가 정부 예산의 상당 부분을 갖다가 여러 부서의 예산을 끌어와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고 이제 이 작업을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은 바로 이제 당시에 문화재 관리국이 문교부에 소속돼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67년도에 오게 되면 이충공 탄신일을 갖다가 재정 공포를 하고 이제 양력으로, 이전에는 음력으로 하는 바람에 해마다 날짜가 바뀌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공식적으로 4월 28일 양력으로 해서 탄신일을 기념하는 이와 같은 이제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적으로도 지정을 해요. 그래서 67년 3월 달에 보면은 아산 이충무공 유호라는 이름으로 사적 155호로 지정을 하고 그 보호 면적이 한 10만 평 정도로 확장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커지게 되니까 여기 따른 유물 수집과 이제 전시를 하는 노력을 하기 시작해요. 일종의 이제 이순신 장군과 관련되어지는 유물의
어떤 그 박물관 같은 형태로 이순신과 관련되는 유물은 전부 다 아산 현충사로 이제 집중해서 여기다 전부 다 모아서 일괄 관리하겠다 하는 이런 이제 원칙을 정해서 하는데, 여기는 종선들이 보존해 오고 있던 그 여러 가지 유물뿐만 아니고 전쟁 어떤 그 무기 이런 것들을 국립중앙박물관이나 또는 뭐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이런 데서 이제 가져오기도 하고, 또 이제 팔사품이라는 게 있었죠. 아까 명나라 그 황제의 하사품으로 내려온 것이 그게 이제 그 충렬사에 있었던 것인데 그것도 이리로 옮기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 가지고 했는데 그거는 끝내 말이죠. 통영 그 지역 분들이 반대를 하고 심지어는 저기 연좌농성을 하면서 그 유물의 반출을 갖다가 반대하는 바람에 이 그 현충사 그 이렇게 그 성역화 사업이 완성돼 가지고 박정희에 의해서 개막식을 할 때 그때까지 한 6개월 정도 여기서 보존됐다가 결국 다시 말이죠. 반환을 하고 지금 현재와 같이 이제 모조품을 현충사에다가 남기는 그런 형태로 결정이 되고 맙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보면은 현충사의 그 이제 본전이나 이런 그 추모 시설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현충사의 그 이 공간이 성역화된 공간이 10만 평이 넘는 큰 저기 대지로 넓혀지다 보니까 이제 제일 박정희가 또 고심했던 게 보면 이 조경 사업이에요. 조경 사업. 지금같이 이제 이렇게 숲이 잘 조성되고 멋진 이제 조경을 만드는 거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인데 이게 상당히 그 흥미롭더라고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대규모의 조경 사업을 이전에 했던 경험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진정한 조경학이라고 하는 게 이 그 성역화 사업, 현충사의 성취 사업부터 이제 출발했다 해도 그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을 그 김정필 주관하에 조경 계획이 짜지고 소장의 직급도 1급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이제 문화재관리국장이 3대 소장으로 와서 이 일을 추진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박정희가 구체적으로 자기가 전부 그림까지 그리더라고요. 이게 이제 국가 그 기록보존소에 지금 그 그림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전문가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그래서 결국 보면은 미국 유학을 해가지고 그 당시 조경으로 그 미국 어떤 지자체에 근무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한양공대 출신인데 이 사람을 수배를 해가지고 오희영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을 결국 데리고 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청와대 안에 조경 담당 비서관으로 이 사람을 채용을 하고 이 사람이 주관하에 전체적으로 이제 이 조경에 대한 그 공사를 집행하도록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70년대 들어와서의 대부분의 일들은 바로 이런 조경공사의 형태로 이제 현충사가 성역화 사업이 더 확대되는 모습을 띠고 이 과정에서 73년 오게 되면은 충무공 묘소도 관리를 갖다가 이제 종선으로부터 이양을 받아가지고 정부에서 관리하는 형태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충무 수련원을 갖다가 개원을 하죠. 바로 이제 우리가 지금 있는 이제 이 기관이죠. 나중에는 이게 이제 충무교육원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런 이제 교육기관 이거는 또 상당히 흥미로워요. 왜냐하면 이때 보면 경주에서는 화랑교육원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일종의 이제 국민적 정신도장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바로 이 당시 자신들의 어떤 역사 의식, 의지 이런 걸 갖다가 국민들한테 이제 널리 확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게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 현충사 성역화 사업은 이렇게 60년대, 70년대 집권자인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이게 주도가 돼요. 그래서 최고 권력자가 이순신 장군을 참배한다는 목적으로 아산을 해마다 방문을 하고 또 방문하지 않은 해는 보면은 다른 경우에 결국 한두 번을 왔다 가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이 아산이라는 고장은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경험하죠. 처음에는 기차를 타고 이제 오지만 나중에 정부 고속도로가 만들어지고 나면은 천안을 통해서 자동차로 접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동차에 접근 가능한 지역에 대한 도로가 말이죠. 크게 확충이 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량을 놓는다든가 또 도로 정비를 하는 이런 걸 통해서 이것이 이제 지역사회에 끼친 영향도 대단히 이제 컸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성차 사업을 갖다가 이순신에 대한 이 선양 사업을 정부, 그것도 최고 권력자가 주도하다 보니까 예전과 같이 이제 여러 민간단체나 기관에서 하던 이순신에 대한 선양 사업이 거의 다 사라져 버려요. 자, 그리고 이제 그게 가장 큰 이제 그 문제이기도 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것이 이제 권력이 이순신을 독점하는 현상이 만들어지게 돼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이런 최고 권력자 이순신에 대한 독점과 이데올로기화, 그 다음에 천중사의 성역화는 상대적으로 비판 세력으로 하여금 이순신과 이제 멀어지게 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비판 세력들은 독재자가 숭배하고 독재 정권을 미화하는 역사 인물로 이순신을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날 이 형사 사업을 이제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이순신을 성화하고 현중사를 성역화해가지고 범접하기 어려운 위치에 이순신을 두지 말고 역사적 사실에 충실한 인간 이순신의 면모를 제대로 이제 밝히고 객관적으로 이걸 조망을 해가지고 이순신을 국민 전체가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역사의 위인으로 이해하고 평가하는 것,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것, 이걸 제 이제 마지막 그 이야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